피해자가 태어난 이후부터 투약을 전혀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서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강 씨와 같은 분들을 영케어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피부가 누적이 돼가지고 피부에도 막 뭐가 나고 피곤하니까 눈은 항상 팽팽해져 있고 일이라던가 이런 것도 잘 진행이 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사회생활이라던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상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돌봄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인정하고 좀 공식적으로 지지하자, 지원하자 이런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슈K 시간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숨지게 한 20대 청년의 사연이 최근 알려지면서 이른바 간병살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과 간병을 혼자 도맡아 하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간병살인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보신 그 아버지를 간병하다 숨지게 한 20대 청년,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른바 그 가족 돌봄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영케어러라고 부르기도 하죠. 바로 이 영케어러에 대한 기본적인 그 문제가 절실히 이렇게 드러나게 됐던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사회의 복지 전달 체계가 이렇게 허술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 반성을 다시 한번 던지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2살 그 정말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거의 지금 8개월 동안 이렇게 지금 사실은 간호간병을 좀 했었었고 사실 돈 때문에 그 아버지가 퇴원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와서 집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2주간 사실은 그 아버지를 간병을 했었었는데 그 22살 청년이 그 2천만 원에 달하는 그 병원비 이걸 다 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끼니도 잊지 못하는 속에서 결국은 아버지를 방치하게 되고 결국 이제 숨지게 됐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 살인의 고의성을 지금 인정을 하게 돼서 징역 4년을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청년에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현실을 놓고 보면 아직 정확한 통계는 있지는 않지만 3일에 한 번씩 이제 간병살인이 지금 일어난다고 하고 지금 있기도 하고요. 국내 대략 한 3만 명 정도가 있을 거라고 지금 추산만 할 뿐입니다. 이 많은 숫자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케어러들, 이 간병 지옥 속에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지금 내놓고 있는 이 현실을 봤었을 때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여실히 느끼게 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간병 가족이 3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걸 해야지 될,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시스템 자체는 좀 잘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22살 이 청년이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이 공적 안전망 속에 포함이 돼 있었다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두 번째 그렇지 못한 경우에 긴급 복지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사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그 당사자에게 생계 지원이랄지 그리고 주거 지원이랄지 또 각종 또 사회복지기관에 연계해 줄 수 있는 이런 연결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 제도를 지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가 된 것이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 속에서 어쩌면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 우리 복지 전달 체계 속에서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하나의 장벽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 복지 지원 제도를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했다고 한다면 그나마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예. 또 청년의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이랑 자치단체가 연계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었을까요? 사실 있죠. 우리가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이 재난적 의료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원비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에 건보공단에서 실질적으로 그 치료비에 대한 한 80%를 최대한 지원을 또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 병원에서 해당 당사자의 사정들을 일단 알아야지 되고, 그리고 그 병원 내에 있는 의료사회사업실이 있습니다. 그 의료사회실에 이 의료사회사업가가 그 일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안내를 했었어야지 되는데, 이 경우에 지금 그게 잘 작동이 되지 못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병원에 그렇다고 해서 이 의료사업과 관련된 이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문제들은 잘 좀 우리들이 관찰하고 그리고 좀 확산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 설사 이제 말씀하신 그 뭐 긴급복지 제도나 뭐 그다음에 의료 사업이나 이런 거를 이 청년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료비나 간병비 부담도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생계비도 문제고요.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의료비와 간병비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에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제도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비는 다르죠. 그러나 이렇게 계속 쌓여만 가는 이 의료 간병비 때문에 결국 이렇게 지금 어려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저희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요. 그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가족에게 부담을 지웠었던 이 간병 간호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폐지가 돼야지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충족이 되는 사람들, 예컨대 예를 들자면 가족, 일촌 직계 그리고 배우자 중에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경우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설사 그러한 배우자나 직계 그런 그 혈족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왕래가 없다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악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악법이 사실 1961년도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이래 30년 만에 지난 10월에 사실 폐지가 돼서 굉장히 지금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의료비와 또 이 간병비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 의료를 갖다가 지원하는 것에서는 여전히 지금 존속하고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여전히 거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예. 또 이제 뭐 간병의 무게와 비극적 결말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돌봄 자체도 버겁고 게다가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는 간병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글쎄요.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긴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직접 당사자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혹은 거기에 가면 보건복지콜 129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간다거나 행정안전부에 그쪽에 가가지고 24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자기의 사정을 알려서 받게 되면 그나마 좀 빠르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으로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인권위에 한번 노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국번 없이 110번인데요. 거기에 노크를 해서 나 어렵습니다. 좀 도움을 부탁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연결을 시켜주게 돼서 한결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제도들이 지금 원활하게 지금 잘 작동되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자체나 뭐 정부에서 직권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금 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굉장히 여전히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돌봄 지원책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될까요? 직접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죠.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들에 관한 부양 의무자 기준 뭐 또 혹은 이 긴급 지원 체계와 관련된 이런 좀 제도 개선들이 일차적으로 좀 돼야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커뮤니티 케어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아마도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작동이 되고 또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잘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 이 광역적인 단위 속에서 바로 이 간병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나라는 좀 이 돌봄 체계가 좀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대륙권 복지국가 흔히 이야기하면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쪽보다는요 영미 국가들에서 좀 많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존재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 케어러들에 대한 그런 그 돌봄을 갖다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고 영국도 그리고 또한 또 뭐 다른 나라들도 그런 나름대로 학비 지원이랄지 다양한 지원책을 가지고 법률 체계를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영케어러에 대한 법률 체계를 지금 마련을 해서 지원하고 있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